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귀차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정식 학문 용어나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지만 관용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는 유행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말은 2000년대 초 한국에서 귀찮다란 단어에 영어식 끝말인 ISM을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 문화 속에서 게으름, 무기력, 의욕 없음 같은 상태를 재치 있게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과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퍼져 이제는 일종의 문화적 코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은 해야 할 걸 알지만 귀찮아서 미루는 태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끌어다 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할 말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룹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귀차니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나의 귀차니즘의 근원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문제와 직접 마주하려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다가가려 하지 않고 잠시 덮어둡니다. 언젠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귀찮은 마음으로 자꾸 일을 미루어 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황은 처음보다 더 커지고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처음엔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미룸으로써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일이 커지고 나서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때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도 아닌데 왜 안 했을까? 왜 매번 이런 반복을 할까? 그렇게 자책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괜히 짜증이 납니다. 참으로 미성숙한 감정입니다. 해결할 수 있었고 이미 방법도 알고 있었던 일인데 나는 무슨 이유로 매번 일을 미루고 덮으려고 하는 것일까? 한 번은 마음속 나의 귀차니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따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 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피하고 싶은 회피 본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늘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익숙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책임이 얹히는 순간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은 그냥 하기 싫다는 작은 저항이 생깁니다. 나의 귀차니즘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정을 피하려는 마음, 책임에 대한 피로와 함께 잠깐이라도 나를 지키고 싶은 작은 욕구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담에 고요한 뜻은 향기처럼 스며든다. 마음이 맑고 담백하면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향기롭고 뜻이 고요하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윽한 기운이 흐른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맑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그 자리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 존재는 향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머물고 나면 기억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굴보다 기운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를 동양에서는 덕향이라 불렀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머물렀던 기억은 오래도록 향기롭게 남습니다. 화가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보면 타임머신을 탄 듯 그가 오래도록 바라본 정원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바라본 수령과 물결은 빛과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흘러갑니다. 어지럽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고요한 사색의 시간 속에 깊게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사색은 시간을 건너온 클로드 모네의 덕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향기처럼 남는 눈빛이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수행을 실천하시는 법정 스님을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게 된 다큐멘터리 속의 법정 스님은 말기 간암을 앓고 계셨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길 위에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스님은 산속 조용한 공간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카메라가 담아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맑고 서늘하게 푸른 눈빛은 시간이 침범하지 못할 만큼 깊은 맑음이었고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빛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눈빛은 그토록 깊고 맑은 기운으로 화면 너머에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향기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에서도 퍼져나올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존재의 향기란 그 사람의 시간과 침묵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아주 미약한 솔 향기라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긍정의 힘으로 제 삶을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느리게 작동할 때 더 깊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뇌를 두 시스템, 자동화된 빠른 뇌와 의식적인 느린 뇌로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서두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교감 신경계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이 빨라지고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우리의 사고는 깊이를 잃고 속도만 남습니다. 빠른 뇌는 직관, 반사, 습관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결정을 빨리 하지만 대부분 충동적이고 후회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뇌는 느긋한 상태로 진입하고 우리의 판단과 분별, 인격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느리게 생각할 때 가장 인간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작동하는 뇌는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성찰과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통찰, 자기 반성, 창의성은 대부분 느린 뇌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뇌가 느리게 작동할 때는 감정, 기억, 신념, 논리, 직관을 함께 꺼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 본질, 나 자신을 관찰하는 눈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의미, 맥락, 반응까지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마음도 뇌와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밀어붙이면 편도체가 과아 반응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정을 정리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엉키고 기억 속에 깊이 각인돼 다음에 더 큰 감정 반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서두르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뇌의 가장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에 대한 오래된 지혜입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더 기다리며,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고 더 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느린 뇌의 방식으로 깊이 사고하고 전체를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자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단단한 것을 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단단해집니다. 상처받은 말, 외면당한 표정, 차가운 무관심, 그런 것들이 마음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처음엔 말랑했던 마음이 언젠가부터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누가 다가와도 쉽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조용한 말이 그 단단한 마음을 녹입니다. 괜찮아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이런 말이 방어막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스르르 풀어냅니다. 부드럽다는 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건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단단한 표정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종종 더 강하게 부딪히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건 부드럽게 건넨 말 한마디입니다.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굳은 하루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나에게도 되돌아와 내 마음을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치고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초과되어 생각의 과부하가 왔을 때 집중, 판단, 정리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서랍 속을 정리하거나 익숙한 게임을 하면 복잡했던 머리와 시끄러운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복잡한 감정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행동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반복적이고 단순한 활동을 자기조절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는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정돈을 할 때 우리는 작은 질서를 만들어 점점 통제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하고 단순한 움직임은 과부하된 전전두엽을 잠시 쉬게 해주고 마음은 점점 차분해집니다. 익숙한 게임을 할 때 뇌는 복잡한 전략이나 깊은 사고 대신 단순한 판단과 즉각적인 반응 같은 저강도의 인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부담 없는 집중은 오히려 복잡한 머리를 쉬게 해줍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게임 테트리스도 그 단순한 구조와 익숙한 패턴 덕분에 복잡한 머리를 잠시 쉬게 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복잡한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 건 바깥만 보려 해서입니다. 책은 담에 밖의 경치를 보면 마음이 열리고 안의 생각을 비우면 마음이 맑아진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뉴스, SNS, 타인의 평가 등 하루 종일 외부에서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밖을 바라보면 마음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이 가벼울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그 풍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내면을 조용히 비워낼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생각이 가득할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뿐입니다. 눈은 자연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비움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 머물고 있는 계절을 느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히 정리될 것입니다. 책은 담에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시끄러움도 다만 바람일 뿐이고 뜻이 맑으면 눈앞의 어지러움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소란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주장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해도 그조차도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는 귀에 닿기 전에 마음을 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세상은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혼란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환상임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그러니 결국 바깥에서 부는 바람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석이 우리를 흔드는 셈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그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길을 잃을 필요도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속세를 떠나지 않아도 은자의 길에 있는 것과 같고 뜻이 담백하다면 속세의 인연 속에서도 맑은 물처럼 흐를 수 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킨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음악으로 풀어낸 인물이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1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궁정 음악가이자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고 늘 누군가의 요구 속에서 연주하고 작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가 남긴 음악을 들으면 고요하고 단정하며 마치 속세를 벗어난 듯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그가 살던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주와 요청, 끝없는 책임들이 그의 일상에 고요한 틈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악보를 써내려갔고 그 안에서 모든 소란을 걸러내듯 하나, 쉼표 하나에도 마음의 결을 담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도 마음의 고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소란한 말들이 귀를 아프게 할 때 이곳을 벗어나야 평화가 올 것 같지요. 하지만 진짜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깊은 호흡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기 위한 마음 운동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 조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겉이 조용한 게 아니라 안이 평온한 사람. 책은담에 군자는 조용한 곳에서도 즐거움을 알고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풍경이 조용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 고요해서 웃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도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고요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건 의식의 훈련입니다. 세상이 소란해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아도 외롭거나 서운하지 않습니다. 겉이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충만한 사람이고 말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이 평온한 사람, 그는 어디에 있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나를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순간을 오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바라보는 나를 그냥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려 하고 더 강해 보이려 하고 때로는 웃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웃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남들이 그려준 모습으로 조금씩 자신을 덮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을 봐도 내가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건 너답지 않아. 그런 말들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라는 자문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깊게 성찰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장 나다운 순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처음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팅게일을 천사라 부를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리면 천사라고 말합니다. 전장에서 밤낮 없이 병사들을 돌본 그녀를 우리는 인간이 아닌 천사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나 정말 그녀가 감정이 부드럽고 인격이 온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걸까요?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감염과 고통 속에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의 위로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라 부른 것이죠.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힘든 전장, 지친 마음,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나이팅게일은 희망의 상징, 살아남기 위해 매달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는 그녀를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예민했고 규칙과 체계에 강한 집착을 가졌으며 통제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손을 내미는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사란 누군가의 고통 앞에 의미를 만들어주는 존재, 희망의 상징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그런 의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상적인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그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천사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전장 속에서 사람을 지키려 한 존재였기에 우리는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얽혀 있으며 개인의 성격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은 단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깊이 있게 사유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를 버텨야 한다는 무게감은 더 큰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우울감은 약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짊어진 사람의 몫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품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은 평생 우울증과 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고
유머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정신적 고통을 안고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우울증을 블랙도그,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전쟁을 이끄는 와중에도 깊은 우울에 시달렸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코미디언이자 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는 밝고 유쾌한 이미지와 달리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고통은 감추고 살았죠. 가장 밝은 사람이 가장 깊은 어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견디는 일만으로도 숨이 차고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자신의 어깨 위에 얹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가장도 조직의 리더도 저마다 감당하는 무게와 버팀은 다릅니다. 현대의 우울은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마음이 잠시 아프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저도 12년 전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약을 먹고 푹 쉬면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은 약을 먹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만 우울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끊으면 우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를 생각해 보니 제 삶의 의식과 행동 패턴이 그 우울을 키우는데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의 방식, 내 선택과 반응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본심은 무엇이었는지도 조용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마음의 치유를 시작하면서 우울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어떤 선택이 지금의 이 길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나는 어떤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부터가 마음을 돌아보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특별히 바쁘지도 않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스며들고 작은 틈 속에서조차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부지런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심리적 흐름을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자료들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산성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나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 그런 흐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나 불편함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이건 요즘 시대에 흔히 말하는 성과 기반 자존감과 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본능입니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싫어해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안이나 공허함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겉으로 보기엔 매우 부지런하거나 활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완벽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이래도 괜찮을까 싶은 불편함이 스며들고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피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회피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미뤄두는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감정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습관은 처음에는 잠시 편해지는 듯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무겁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습관처럼 굳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멈춘 시간조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내면의 허락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수용과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멈추면 불안해지는 이 마음은 위의 4가지 유형 중 회피라는 반응에 가장 닿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오래전 제가 만난 한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생명은 인간밖에 없다. 짧은 이 한 줄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먹이를 찾아 나서고 무리를 따라 걷는 것을 보며 절대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연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상처 앞에서 멈춰서고 그 상처를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동정하고 연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민 속에 머무른 채 오랜 시간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연민하며 살지 않겠어. 그 다짐은 제 삶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다짐이 때로는 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게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멈추지 못하고 쉬는 법을 잊은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안에는 늘 이건 연민이야, 약해지지 마라고 단호하게 밀어붙이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연민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허락된 귀한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을 오래도록 밀어내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여전히 자신의 연민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느낍니다. 욕심이란 처음엔 잔잔한 기대였지만 어느새 마음을 뒤흔드는 너울이 되어 멈추지 않는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바람이 일고, 잡은 줄 알았던 기쁨도 이내 더 큰 갈망에 묻혀버립니다. 수면 위는 출렁여도 물속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가지려는 바람을 내려놓을게 조금씩 마음속 고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란 건 바깥을 향한 손짓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안으로 향한 눈빛에서 시작되지요. 어떤 길은 멀어도 걸을 만하고 어떤 마음은 비워야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선 비움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진짜로 채워질 자리를 남겨두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유유히 스스로를 놓아주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 하는지에 대한 감정에는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놓으면 편안한지에 대한 감정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욕망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맑은 마음이 복잡한 세상에서 깊은 위로를 건네줄 거라 믿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잠시 그 삶을 살아보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 감정의 결, 지나온 고통과 선택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걸어보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만 보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동의와는 다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삶을 잠시나마 함께 걸어보려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아픔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공감이고 진짜 이해입니다. 말 대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해답보다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덜 외롭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해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에 가만히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책은담에 밖의 일은 조용히 따르고 안의 뜻은 스스로 굳게 지킨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지만 자신이 물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바람은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지만 결국 향해야 할 곳으로 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만나고 그에 따라 말과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방향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흐려지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의식입니다. 지나가는 말에 눈치를 보며 휘청이고 유행에 휩쓸려 중심을 놓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따른다는 건 무조건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받아들이되 내 안의 방향만은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지킨다는 건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뜻도 무조건 버티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나의 말투와 태도의 상태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말은 짧고 뜻은 깊게. 책은담에 말이 많으면 이치에 어긋나고 말이 적으면 뜻이 깊어진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진심이 더 잘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엷어지고 말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말도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고 위로도 지나치면 상대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짧은 말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실 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너 그동안 참 애썼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괜찮아. 그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열고 조용히 울리게 만듭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마음을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울림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어떤 말이 불필요한지를 아는 마음.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논리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어디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들을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새벽처럼 당신의 말도 고요하게 가라앉아 마음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마음이 큰 길을 막지 않게.
책은담에 작은 일에 성내면 큰 일을 망치고 작은 즐거움에 빠지면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하루를 모두 잃은 듯 느껴집니다. 마음이 좁아진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것만 쫓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큰 길은 넓고 단단한 마음 위에 놓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사로잡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너무 빨리 실망하지 않았는지, 작은 불편에 크게 반응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만 넓혀봅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천천히 하면 작았던 일도 이내 작아진 채로 지나갑니다. 진짜 큰 일은 늘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감정에 잠기지 말고 당신 안의 큰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뜻이 조용히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당신 마음이 다시 넓은 길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특별히 바쁘지도 않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스며들고 작은 틈 속에서조차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부지런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심리적 흐름을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자료들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산성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나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 그런 흐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나 불편함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이건 요즘 시대에 흔히 말하는 성과 기반 자존감과 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본능입니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싫어해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안이나 공허함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겉으로 보기엔 매우 부지런하거나 활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완벽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이래도 괜찮을까 싶은 불편함이 스며들고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성향을 심리학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피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회피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밀어두는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감정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습관은 처음에는 잠시 편해지는 듯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무겁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습관처럼 굳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 멈춘 시간조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내면의 허락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수용과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멈추면 불안해지는 이 마음은 위의 4가지 유형 중 회피라는 반응에 가장 닿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오래전 제가 만난 한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생명은 인간밖에 없다. 짧은 이 한 줄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먹이를 찾아 나서고 무리를 따라 걷는 것을 보며 절대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연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상처 앞에서 멈춰서고 그 상처를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동정하고 연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민 속에 머무른 채 오랜 시간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연민하며 살지 않겠어. 그 다짐은 제 삶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다짐이 때로는 제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게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멈추지 못하고 쉬는 법을 잊은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안에는 늘 이건 연민이야, 약해지지 마라고 단호하게 밀어붙이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연민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허락된 귀한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을 오래도록 밀어내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여전히 자신의 연민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느낍니다. 화를 내는 나, 그 안을 들여다보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마치 밖에서 들이닥친 화마처럼 한순간에 나를 집어삼킵니다. 순식간에 몸이 뜨거워지고 이성은 마비되고 말과 행동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잊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압니다. 화내봤자 소용없고 더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이미 내 안을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다스려야 해. 자신을 바라봐야 해. 그렇지만 정작 그 화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땐 그저 감정을 멈추라는 말로는 아무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화가 날 일도 있습니다. 부당함, 모욕, 억울한 상황 자체가 불공정할 때. 그렇지만 어떤 화는 내 안의 편견이나 기대, 나만의 기준이 충돌을 일으킨 결과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화는 정말 상황이 만든 것인가? 어쩌면 내가 옳다고 믿는 해석이 세상이 정해놓은 힘의 질서나 관념이 충돌하면서 생긴 분노의 감정이 바로 지금의 화는 아닐까? 그렇다면 화를 누르기보다 그 화의 방향과 근원을 분별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화가 현실의 부조리나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지, 아니면 내 해석과 기대가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면서 생긴 감정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화에 상처받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그 바라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해 왔는지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화는 그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세상의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볼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결국 나를 조금 더 아끼며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 위에서 열린 세상.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열병으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시각도 청각도 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자랐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의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헬렌의 삶을 바꾼 것은 앤 설리번 선생님과의 위대한 인연이었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철자를 쓰는 방식으로 단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지만 헬렌은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손놀림으로만 여겼습니다. WATER 이라는 철자가 그녀 손에 반복되어도 그것이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펌프에서 나오는 찬물을 헬렌의 손에 흘려보내며 설리번은 동시에 그녀의 다른 손에 WATER이라고 철자를 썼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헬렌은 감각과 단어가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 차가운 감각이 WATER 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구나. 이해가 된 순간 헬렌은 깜짝 놀랐고 다시 펌프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설리번의 손을 찾아 같은 단어를 다시 써달라고 했고 스스로도 그 철자를 써보려 했습니다. 그 이후 헬렌은 주변의 모든 것, 땅, 꽃, 사람, 컵 등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은 헬렌이 세상과 처음으로 의미를 통해 연결된 순간이었고, 그날 손바닥 위에서 세상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와 함께 흘러든 단어 하나가 헬렌의 닫힌 마음에 의미라는 빛을 비추었죠. 그리고 그 빛의 시작에는 앤 설리번이라는 위대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통로 삼아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이 세상 전체와 이어지게 한 기적 같은 만남. 헬렌이 세상을 배운 이야기는 단지 지성과 노력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진심으로 연결된 인연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속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소중했던 인연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